자, 오늘 CA 선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이것저것 설명할 게 좀 많아요. 우선 교육 순서죠. 교육 순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프로그램 먼저 이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NC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 먼저 배우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운전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동운전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들었던 세팅, 그 다음에 뭐 생산, 뭐 그런 게 해당되는 거죠. 두 가지를 이제 배우는데, 요 방식은 여러분들 이제 그 운전면허 따는 거랑 비슷해요. 운전면허 따시려면 우선 필기시험 봐야 되죠. 필기시험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이제 NC 프로 작성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시험 봐야 되잖아요. 운전하는 거. 차를 직접 모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자동운전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원래 운전 같은 경우 실제로 이제 자동 운전은 이 기능이 중요하잖아요. 기능. 그래서 사실 자동 운전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이 수업이 이틀밖에 안 잡혀 있어요. 2일. 1일밖에 안 잡혀 있고요. 실제로 7일 정도는 다 뭐로 잡혀 있냐? NC 프로 작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NC 프로그램 작성은 솔직히 회사에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맨 개념이라 해가지고 단순 노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계를 조금씩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 쪽은 사실 진도를 많이 안 나오고요. 그 진도 많이 할 것도 없고, 왜냐면 세팅만 배우시면 끝나기 때문에 자동운전 쪽은 세팅만 배우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나머지는 NC 프로그램을 이제 자유롭게 작성하는 게 주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NC 프로그램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못 잡아주고 대부분 어려움을 느끼시죠,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NC 프로그램 작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두려움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제 다른 아닌데 이런 단어 때문에 두려운 거죠. 프로그램이다. 내가 프로그램을 배운다고? 나는 컴퓨터 잘 못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된 것도 하나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학창시절 때 이런 데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잘 배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거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걸 이제 언어라고 이제 생각하시기 좋아요. 언어. 우리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짝꿍, 우리 같이 수강생분들끼리 대화를 나누려면 한글이라는 언어를 쓰잖아요. 똑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게 되면 이제 CA 선발이라는 장비랑 같이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얘가 사실 기계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일하는 거 보게 되면 하나의 이런 작업자,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 그런 작업자한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CA 선발 장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흔히 쓰고 있는 뭐 한글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어라든지 독일어, 영어, 기타 뭐 세계적으로 쓰는 언어, 이런 언어를 사용을 안 하죠. CA 선발 장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는 뭐냐? 이제 NC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관련된 언어만 이제 이해를 해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A 선발 장비와 정확한 정보 공유를 하시려면, 아니면 CA 선발할 때 일을 시키려면 이 CA 선발 알아들 수 있는 NC 프로그램이라는 그 언어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해봐 아시겠지만, 영어도 일본어든 아니면 중국어도 어디 쪽에 가게 되냐? 기계 쪽이니까. 이 영어가 외워진다고 돼요? 이 영어가 책에 있는 내용 잘 외운다고 이게 되냐고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 말을 만들어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외운 대로 이게 모든 상황이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상황에 맞춰서 이제 그 단어를 쓰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응용력을 하는 그런 표현을, 응용력을 많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은 이게 응용력은 배제되어 있고 무조건 암기식으로 배워요. 무조건 달려서 외워서. 아니면 남의 짠 프로그램을 그대로 흉내내는 식으로 많이 가죠. 대부분 자격증 그렇게 합니다.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실기도면이 있고 답안이 있잖아요. 답안 툴. 두 가지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눈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리고 새로운 실기도면 가지고 또 답안 또 맞춰가지고 공부하는. 그렇게 이제 대부분 자격증을 따죠.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작 회사에서 못 써먹어요. 왜냐? 실기도면 같은 경우에는 딱 틀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형상이.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회사 가시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실기도면은 거의 안 나오죠. 새로운 도면이고 새로운 세상의 도면들이 많잖아요. 회사 가시면 비전 도면은 다 폐기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거 내가 좀 어떻게 있죠? 나는 자격증 위주로 공부 안 했는데. 거기서부터 갭 차이가 나가지고 이제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되게 좀 경계를 해요. 경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수업하는 걸 되게 취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좀 약간씩 좀 배제하시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해를 하려면 첫 번째 뭐냐? 그 NC 프로그램의 뜻을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 지공봉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을 거예요. 지공봉. 이게 NC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거든요. 지공봉.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이게 알파벳 5 숫자 0 두 개, 알파벳 5 숫자 0 하나, 그다음에 1 숫자 하나 이렇게 더 조합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도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지공봉이라는 거는 쉽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얘는 빨리 가라는 뜻이에요. 빨리 가요, 여러분. 지공봉 하면 빨리 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공일 하면은 얘는 뭔가 천천히 가라는 뜻이에요. 천천히 가라. 그래서 이 지공봉, 지공이는 이 우리 언어로도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코드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으면 힘들죠. 근데 이 NC 프로그램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NC 프로그램은 어디 나와 있냐? 52페이지를 보세요. 자, 5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NC 프로그램이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CNC 선발 준비 기능 1란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몇 개 있어요, 코드가? 대략 한 20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외우시면 돼요. 이거 외우셔서 다음에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다 짤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 때문에 처음에 힘들겠죠? 하지만 제 경험상 이거 5일만 투자하시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은 무한대라서 여러분들이 좀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다 외울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외우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외울 필요가 없죠. 필요하면 찾아보면 되니까. 이거 사전이니까. 내가 필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해를 못하면 쭉 보고 쳐주시면 되지. 그리고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려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지코드 일람표는 언제 쪽에 나온 거냐면 아마 제 생각인데 94년도에 나온 일람표. 이 일람표가 만들어진 연도로 따지면 94년도, 95년. 아주 오래된 일람표죠. 그래서 이 책이 마음에 안 들어요. 참, 삐리랑 만들어놨어요, 책을. 그러면 제가 그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람표 보시려면 C54라는 코드가 있나 한번 확인해보세요, C54. C54가 없죠? 예. 세상에 CA 선반에 C54가 없으면 대체 어떻게 활용하나. 그러니까 이건 C54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그런 달라고 보시면. 어려울 때 C54 써주세요. 거기다 책에다 C54. C54는 공작물 작속의 설정이라고 합니다. 공작물 작속의 설정.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 원점 세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점 세팅 또는 0점 세팅.
거기 해당되는 직구도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 G50달을 뭘 썼냐면 G50을 보시면 G50에 공작물 잡히게 설정하고 있을 거예요. G50달을 뭘 썼냐면 G50을 보시면 G50에 공작물 잡히게 설정하고 있을 거예요. G50 G50 항목에 보시면 공작물 잡히게 설정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옛날 방식이에요. 저 배울 때 방식. 저 배울 때 방식이니까 얼마 오래된 거예요? 24년? 24년 전 얘기예요, 지금. 10년이면 강사님 한다는데 20년이 지났어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 배우고 있으니 참 교육한 입장에서 참 답답하죠. 그러면 강사님 이 책 바꾸면 안 돼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책 못 바꿔요. 이 책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외우도 무상 책이라 못 바꿔요. 안타깝습니다. 아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뭐 추가 더 집어넣어야지. 지금 54가 항목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G코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조 언어가 들어가요. 보조 언어 뒷장 넘겨보시면, 자, 뒷장 5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 보조 언어가 들어가면 참고로, N코드라고 하죠. N코드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밖에 없네, 그죠? 이 정도는 충분히 외울 수 있죠. 이 정도를 못 외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장비력이 하다. 그러면은, NC 프로그램 배우는 거 따라서 모든 직종 분야에서 아마 힘드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달달하게 외우셔야 된다. 내가 시선 반쪽으로, 내 인생 마지막을 걸어야 될 상황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사장님이 되는 거잖아요. 사장. 개인 사장이든, 통규모 기업의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되고 싶어서 이 기술을 배우는 건데, 그 정도의 나중에 아주 이렇게 멋있는 결과물 만들어내시려면,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격려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1차 내용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서부터는 이제 환경 관련돼서 설명드릴 건데, 환경. 여러분들이 C 선박이 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 다 알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는 거는 언제 써먹으시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관리자가 돼서, 또는 사장이 되는가, 성기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영업사원이랑 이제 1대1로 붙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견적을 해야겠죠? 견적.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덩치 있을 거예요. 호국수 들으면서. 그냥 영업사원 주파하니까 다 사는 거지 뭐. 왜냐면 여기도 옵션으로 다 가격 책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는 거 비슷해요. 자동차도 기본형 있잖아요. 박스라고. 거기에 옵션질이라는 옵션질 화면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제 이런 CNC 장비도 뭐 밀링이나 선발 똑같지만 똑같이 옵션질로 여기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 여기까지 필요하다. 아니면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이제 영업사 이제 옵션 달라는 대로 다 여러분들이 다 구매를 하시겠죠.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뭐가 필요하냐? 우선 그 교재 첫 번째 6페이지네요. 자, 교재 6페이지를 보시고요. 거기에 이제 뭐 CA 선반이 구성에 나오는데, CA 선반은 이제 범용 선반이라는 장비에다가 컴퓨터로 부착시킨 거예요. 이게 CA 선반 장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CA 선반에다가 이제 밀링 기능을 추가시키면, 그 밀링 기능을 추가시키면 이게 이제 터닝 센터 또는 뭐 턴밀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턴밀 장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움직이는 공구가 움직이는 축이 두 축이고요. X, Z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얘는 특징이 뭐냐? 재료가 회전을 하죠.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가공, 이제 직접 가공이라고 하는데, 직접 가공 또는 접촉식 가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때 비접촉식 가공에 한창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간접 가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간접 가공, 비접촉식 가공이라고 하죠. 뭐 아실 거예요, 아실 분들은. 비접촉식 가공이라는 건 주로 이제 뭐가 이제 해당되냐면 와이어 커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정 가공, 아니면 레이저 같은 거 있죠. 그런 가공들이 이제 비접촉식 가공이라고 해요. 실제로 공구와 재료가 안 닿지만 중간에 어떤 정기적인 요소를 이용해가지고 열을 만들어내서 녹이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이제 가공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신 선반 밀링, 즉 CN 선반 머신터는 직접 가공, 접촉식 가공.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 무조건 회전이 들어가요, 회전. 회전이 들어가는데 회전을 이제 그 재료와 공구가 있으면 여기에 이 회전의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료에 회전이 들어간다. 그럼 이게 선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CN 선반. 그다음 공구에다가 회전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밀링이라고 합니다. 머신 센터. 그렇게 해서 가공 방법을 분류를 해요.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경험상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지금 아마 제가 개인 상담을 안 해서 잘 뭐 파악은 안 되지만 정기수 같은 경우에는 가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사장님이시고 또는 뭐 지인 중에 누가 사장님이다. 그 사장님 밑에서 이제 내가 장비를 사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배우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겠죠, 몇 분은. 근데 그분이 얘기로는 자기네 회사는 아마 턴밀이라는 장비를 살 것 같대요. 턴밀. 이 턴밀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 CN 선반에 밀링 기능이 추가된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CNC 선반 작업만 한다고 하면은 이런 개념은 몰라도 돼요. 이런 개념. 근데 턴밀이라는 장비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 이거 모른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못 짜는 거 깔려고. 이게 지금 선반 가공인지 밀링 가공인지 헷갈리는데 프로그램을 못 짜겠어. 거기에 기준은 요 회전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쉽게 구분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장비대 설명 끝냈고,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오른쪽 7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위에 공구대가 있죠? 척 공구대. 그 다음 밑에는 척이 있어요. 그래서 척 먼저 얘기합시다. 자, 척은요 재료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척에는 추가 붙는 부속품이 있는 게 조라고 이제 조라는 이제 부품이 붙어요. 이 조는 그 재료를 고정시킬 때 중간 역할을 해줘요. 그림으로 묘사하자면 우선 척이 생겼어요. 척이 원통형으로. 그리고 앞에 조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조는 3개짜리가 붙어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 조 앞에 이제 재료가 물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재료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가 중요해요. 조가. 내가 CN 선반 기술자다.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잘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조가공이거든요. 조가공을 잘 하셔야지 기술자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조가공은 수업명이 없어요. 어느 나라든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를 봐서도 이 조가공을 수업명에 포함시키는 그 교과서는 없습니다. 그만큼 거의 깎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깎을 일이 없냐? 우리는 재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료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파이 50파이. 이거 가지고는 끝내요, 수업을. 여러분들 회사 가시려면 50파만 이가 아니죠. 뭐 작게는 뭐 10파이 미만, 크게는 100파이 이상. 이런 다양한 재료를 분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맞춰서 이 조를 다 깎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파이에 맞는 조는 없어요. 다 여러분들 각각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경 가공이 하는 거예요. 참고로 내경 가공 안 배우죠? 우리는 안 배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서비스 타운으로 마지막 날 9일차에 교육을 해드리는 내경 관련해서 그거 외에는 배울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어딜 찾으냐?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요즘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어딜 찾으냐?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요즘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가공 딱 치면 잘 나와 있고 그런 내용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가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여기 척에서 이제 여러분들 알아주고 상식. 척은요, 단위가 중요한데 단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밀리미터 단위와 인치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와 인치 단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척 크기를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많이 표현을 해요. 영업사회와 같이 얘기하는데 영업사원이 물어봐요. 저기 예를 과장님 갑시다. 이사님 장비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척 크기 우선 정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척 크기 얼마나 하실 겁니까? 라고 영업사원이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대충 저희는 뭐 108 정도 쓰니까 척 크기가 150mm 정도 되겠네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틀린 건 아닌데 어떤 이제 그런 직업에 보면은 약간 그들이 쓰는 이제 어떤 언어들이 있어요. 컴퓨터 쓰는 거. 그럼 어떤 분야든 간에 그쪽에 쓰는 언어가 있어요. 컴퓨터 쓰는 언어, 뭐 서비스 아니면 뭐 기타 뭐 운전, 운송업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자기들만이 쓰는 그 언어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저희 기계 쪽에서 쓰는 그 단위가 척 같은 경우에 밀리미터 얘기 안 하고 인치라고 얘기해, 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작이 된 6인치 정도 된 거죠, 6인치. 6인치, 그 다음 8인치, 그 다음 10인치, 뭐 크게 12인치 이렇게 따져요. 인치별로. 그래서 척 크기가 대략 우리가 108 정도 되니까 뭐 8인치 정도 해주시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잘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이거는 8인치 세팅하겠습니다.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150mm, 막 6mm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영어사 시골이 그러죠. 더 잘 걸렸다 이제. 후보 딱 걸렸다 이제. 그때부터 정치기한테 한 건데 이제. 쫓겨나는 게 티 안 나는 거 그 말 한마디 들잖아. 그런 허점을 이제 보여주시면 안 되겠죠. 그런 거 좀 알고 계시고. 자, 이제 두 번째는요. 그 영업사항이 추가로 뭐를 물어보냐면 척은 해결됐어요. 척은 뭐 8인치나 10인치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구대. 공구대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입 공구대가 있고 하나는 갱 타입 공구대가 있어요. 갱 공구대가 하는데. 그래서 타입 공구대와 갱 공구대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거 쓰실래요?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두 개 중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교재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터렛은요. 터렛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통형에 생겼어요. 원통형의 공구가 꽃잎처럼 이렇게 삐져나오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타입 공구대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시선반사 이런 구조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갱 타입 공구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검역 선반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검역 선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사실 생긴 거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생긴 건 이렇게 생겼죠. 테이블에 공구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터렛은 원통형에 꽂혀져 있는 거고, 갱 타입은 이제 이런 판 위에 나란하게 평행하게 꽂혀져 있는 이런 타입이에요. 둘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가격이 비슷하면은 뭐 타입 공구대를 저는 원하는데 아무리 가격이 다를 거예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기준을 갖고 선택하셔야겠죠? 그러면은 자, 우선 갱부터 합시다. 갱 공구대라고 얘기하는데 갱 타입 공구대는 얘는 언제 주로 이제 사용하면 좋으냐면 단순 가공할 때 단순 가공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황삭, 정삭 이 정도만 가공할 경우 황삭, 정삭 공병이 2개, 3개 정도 되는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할 때 갱 타입 공구대를 쓰시면 좋죠. 왜냐? 얘는 시간 절약이 돼요. 시간 절약. 그러니까 시간 절약이 된다는 뜻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많은 걸 깎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가공할 때는 갱 타입이 좋아요. 대량 생산. 시간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갱 타입은 단점이 복합적인 걸 가공 못해요. 공구를 설치를 못하거든요. 근데 유리방 시선만 하면 가능한 걸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시선 얼마나 좋은 걸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갱 타입 공구대는 복합적인 작업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작업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가공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외경, 튀어나온 형상을 주로 많이 깎고요. 두 번째 내경, 반대로 들어간 형상을 많이 깎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간 형상을 깎거든요. 그러면은 외경만 깎는 그런 단순 작업이다 그러면 갱 타입이 좋아요. 근데 외경도 깎아야 되고 내경도 깎아야 된다. 그러면은 갱 타입은 안 맞는 거죠. 공구가 여기 필요한데 그걸 설치 못해요. 그건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 깎을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깎을 도면을 봤는데 우리 회사에 있는 도면은 단순해. 뭐 대략 단차 한두 개만 있고 이거를 뭐 10만 개, 100만 개씩 깎아야 돼. 그런 생산 방식이라면은 갱 타입을 선택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 회사 도면은 복합적이야. 뭐 선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외경도 깎아야 되고 내경도 깎아야 되고 그다음에 옆에 드릴 부분도 뚫어야 되고 탭도 내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복합적인 가공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반대로 타입 공구대를 쓰시면 되는 거죠. 타입 공구대는 복합적인 가공을 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 대신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면 이 공구를 교체할 때 갱 타입보다는 터렛이 약간 더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이렇게 누적되면은 생산성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영업사원 얘기가 잘 여러분이 선택해서 얘기해 주셔야겠고요. 예를 들어서요. 아까 저기 단순한 거 깎는 건데 단순한 거. 근데 영업사원은 이제 자기 이제 매출 올려야 되니까 무조건 터렛이 좋습니다. 터렛 300만 원 비싸지만 우리 사장님이 만족하실 건데 막 꼬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만약에 복합적인 걸 깎으면 다행이지만 이 회사가 문 닫는 날까지 단순하게 이용을 깎아야 된다. 근데 굳이 터렛 살 필요가 없죠. 비싼 돈 주고. 갱 타입 선택해서 쓰시면 된다. 그게 더 생산도 빠르고 가격도 저렴하게 장비 구입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뭐 심압대라든지 스트로크라고 해가지고 심압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 거리값인데 길이 방향 또는 뭐 직경 방향 거기 얼마나 할 거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책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심압대를 설치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직경 방향과 길이 방향을 얼마나 할 거냐 크기를 말하는 거 크기. 근데 크기 같은 경우에 직경보다는 길이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걸 얼마까지 물려서 깎을 거죠.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뭐 어차피 이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심압대라는 이런 거는 거의 어느 정도 다 아셔요. 내가 가공을 해보신 분들 밀링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거리가 필요하고 폭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지. 심압대라는 거는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어서 설명드리자면 얘는 이런 개념이에요. 심압대라는 게 이제 뭐냐면 재료를 물릴 때요. 척에 재료를 물릴 때 재료가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튀어나온 게. 근데 재료를 물렸는데 그 재료가 쭉 기어요. 쭉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중력이 중력
중력 아시겠죠? 우리가 현재 이제 걸을 수 있는 게 중력 때문에 걷는 거잖아요. 그 지구 가운데 있는 핵에서 끌어당기는 힘. 그 중력에 의해서 이게 터져요. 끝에 이렇게. 끝에 터지거든요. 터지다 보니까 이 상태 회전시켜보면 어떻게 돼요? 노동시계 뜰게요. 혈량이 추우신다 이게.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 아시고 혈량 추는 거. 그게 뭐예요? 그럼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래요? 센터를 퍽 지지해주는 거예요. 이런 센터를 지지해주는 요 부속품을 심압대라고 하는 거예요. 심압대를 달아주고 안 달아주고. 그리고 또 추가하고 뭐가 있냐면 방진구라고 있어요. 방진구. 방진구도 이런 긴축 같은 데 쓰는 건데 방진구 설치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것도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방진구는 여기 중간 방진구 설치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것도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방진구는 여기 중간에 지지대를 해주는 거 여기 이렇게 딱 이게 터지지 말라고. 그런 것도 또 추가로 구매를 할 거냐 옵션 개념이에요. 그런 상식을 좀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나 이거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이제 컴퓨터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컴퓨터는 여기서 컨트롤러라고 해요. 컨트롤러. 자, 컨트롤러가 뭐냐? 자, 컨트롤러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 보면 여기 컨트롤러 오른쪽에 있는 거. 그리고 기계에 여기에 붙어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지금 기계상에 컨트롤러가 안 보여가지고 건너뛰고요. 아까 심압대 이거예요. 여기 심압대 생긴 거고, 여기 달려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현재 화면은 여기 있죠? 여기 컨트롤러 화면이에요. 그러면 이 컨트롤러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제 회사 이름이 있는데 회사 이름 여기 두산이라 써 있죠. 두산 써 있고 옆에 화락이라고 써 있어. 화락.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무관심해요. 잘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CNC 선반이든 머신 센터든 이런 가공 쪽으로 이제 경력을 쌓고 이직을 하게 되면은 질문을 하잖아요. 뭐 몇 년 경력이냐, 뭐 3년 경력이고, 그리고 장기는 뭘 사용했냐고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라 대답하냐면 저는 여기 전 직장에서 두산 CNC 선반 장비를 뭐 몇 년 썼습니다. 또는 화천 CNC 선반 장비를 몇 년 썼습니다. 아니면 현대 위아 뭐 장비를 썼습니다. 아니면 시멘스 장비를 썼습니다. 아니면은 또 뭐 있어요? 마자기라는 장비를 썼습니다. 아니면은 비전 380이라는 비전 380은 아니다. 어차피 두산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아예 썩 대답을 잘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쪽 위에서 원하는 거는 이 장비 앞에 있는 이 회사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컨트롤러 명이 중요한 거예요. 컨트롤러. 왜냐면 장비가 두산이죠. 두산 CNC 선반 있잖아요. 두산 CNC 선반의 컨트롤러는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락 컨트롤러가 있고요. 화락 컨트롤러. 그 다음에 지멘스 컨트롤러가 있어요. 컨트롤러가 있고, 그 다음에 비전 380이라는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래서 두산 CNC 선반에 이 컨트롤러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다양한 회사에 나오는 또 기능들이 약간 다른 그런 컨트롤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 중에 뭘 썼냐? 이걸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확하게 매치가 가능해요. 근데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간단히 이것만 대답하고 말아요. 그러면 여기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내가 전 직장에 두산 CNC 선반에 화락 컨트롤러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옮기는 회사는 두산 거 맞는데 컨트롤러가 지멘스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 다시 배워야 돼요. 별로 경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초짜가 돼버려요, 수시가.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면접을 볼 때 한번 그 검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장비 뭐 사용냐 그러면 화락 거 썼다 얘기가 진짜 편해요. CNC 선반 장비에 화락 거 썼습니다. 그다음에 두산 뭐 현대가 중요하잖아요. 화락 거 썼다. 컨트롤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장비 구매하실 때 이 컨트롤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사한테 질문해요. 자, 이제 세팅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 컨트롤러 이제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컨트롤러는 저희 회사에 두 가지가 좀 잘 나가는데 하나는 화락 컨트롤러가 잘 나가고요. 그 다음에 비전 380 이건 국내 겁니다. 국내에서 만든 그런 컨트롤러예요. 그리고 영업사원이 이제 한 방을 날리죠. 뭘 날리냐? 화락 컨트롤러, 비전 380 컨트롤러가 있는데 예전에는 화락은 일본 겁니다. 지금 일본이 이제 사실 좀 많이 망가졌는데 예전에 이제 장비하면 일본 좋다고 하거나 있어서 일본 거라고 딱 얘기하면 좋지. 이걸 많이 사겠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 금방 성능이 좋다고 검증했으니까. 그다음 비전 380 컨트롤러는 이건 국내 거예요. 국내 주사위 만든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 격차가 좀 심했어요. 기술 그 격차가.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화락 걸 쓰라고 이제 다 이제 구매를 하는데 근데 이제 영업사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전에는 기술 격차가 심해져가지고 국내 걸 잘 상황 안 했지만 요즘 말다시피 우리나라 잘하지 않습니까? 비전 380이 잘하면 기술력 다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사장님 아니면 과장님 얘가 사장만 싸요. 뭐 어떤 거 사실래요? 라고 또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비슷하고 손은 비슷하고 가게 설명해서 그러면은 화락 살려다가도 비전 380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구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매하는 사람도 있고 싸니까. 왜냐면 내가 장비를 한 대만 사면 그게 티가 안 나면 예를 들어 10대를 살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러 비전 380 고르게 되면 얼마나 세이브 되는 거예요? 4천만 원 세이브 되잖아요. 괜찮단 말이에요, 이게. 가지고. 그래서 비전 380 골라서 가요. 그리고 잘 씁니다. 왜냐면 지원해주니까, 회사에서. 회사 지원을 빵빵 해줘요. 여러분들 뭐, 아시잖아요. 장비 사면 교육 이런 거. 그래서 뭐, 사용자 교육을 해가지고, 기술자가 와가지고 다 해줘요. 웬만한 거 다. 도와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장비를 잘 쓰죠. 근데 이제 이게 언제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문제 생긴 거예요, 이런 경우. 자.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쪽이요. 가공 쪽이 알다시피 이직률이 봐요. 이직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사장님 잘못이지만, 사실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들 가공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천에 갈게요. 부천에 여기 보면 아파트 공장도 소규모 공장들이 만들고 이제 CN선반 기술자들이 이렇게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회사들이 근무를 해요. 회사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어렵죠 사실. 회사 같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대기업에 하청을 받잖아요. 또는 뭐 중견기업에 하청을 받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중견기업에 하청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소화가 안 돼. 생산을 못해. 그러면 얘는 이 하청받은 업체에서 또 하청을 또 주죠. 그리고 또 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나잖아요. 그때서부터 이제 또 네트워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또 인맥까지 된다는 거죠. 좀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가끔 이제 선을 먹자고요. 선을 먹다가 이제 이런 내기 선을 하다가 금액이 나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기술자가 여기에 새로운 기술자가 있는데 애가 나이도 어리고 착하고 싹싹하고 마음에 드네. 그러면 슬슬 이제 선을 선다 피게 되고 이제 꼬시는 거죠. 월급 한 20만 원 올려줄게. 우리 회사로 와라. 그래서 꼬셔요. 그럼 이 집 안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죠. 그리고 조용히 저기 어머니 아파요.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면 이렇게 피게 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두 사장님도 친하잖아요. 다 아는 거죠. 사장님도 알아요 다. 제가 어디 갔다. 뭐 직원들이 이렇게 해도 다 안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직이 더 높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뭐 회사가 그 집에서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 이 기술자가 나오면 똑같은 기술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자를 새로 채용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술자를 새로 채용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 그거 왜 안 되냐? 아까 얘기했던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러 때문에. 자, 전체 직업에서 CA 선반을 업으로 사시는 그 기술자들은 하나밖에 안 돼요. 전체 직업에서. 그럼 여기 이 조그만 이 영역에서 또 파가 갈라져요. 쪼개지는 거예요. 같은 CNC 선반 영역이지만 어떻게 쪼개지냐?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파나, 얘는 시멘스, 얘는 마자, 얘는 비전 380. 그런 식으로 쪼개져요. 컨트롤러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이런 가공 쪽에 CNC 쪽의 장비에서요. 컨트롤러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면 환학이에요. 환학이 제일 많이 차지해요. 저희 교육원도 환학을 쓰냐면 환학이에요. 환학이 제일 많이 차지해요. 저희 교육원도 환학을 쓰는 이유가 개인 쓰는 게 아니고 어딜 가나 환학 다 있거든요, 장비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셨던, 여러분들 사실 아셨죠? 비전 380 있잖아요. 비전 380은 이 CNC 영역에도 또 조금 영역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 기술자가 나가버렸어. 그럼 새로 기술자를 뽑아야 돼. 여기도 안에 뽑으셔야 돼요. 안에서. 뽑히겠어 이게? 뽑히지. 여기서 큰 영역에 데리고 오는 거로. 그러니까 이거 실제 있어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나중에 기계를 이제 세워놓고 기술자 뽑기까지 세워놓고 있다가 1년, 2년 지나야 또못 뽑는 거야, 기술자를. 기계 세워놓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나중에 사장님이 와요, 교육받으러. 저한테 왔으면 사장님이. 그러니만 CNC만 받고 교육받으러 와요. 아유, 배우시면 되죠, 열심히. 그러니 서로 얘기 나눠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강사부 때 얘기하신 컨트롤러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우리 비전 380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럼 비전 380 얘기한 순간 제가 한마디 하죠. 아유,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는 없겠네요. 그냥 맞대기만 뽑아세요. 왜냐, 비전 380 달라요. 프로그램 것이. 저한테 배우더라도 똑같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기계 맞게끔 약간 변형 가서 해야 되거든요. 비전 380의 소프트웨어 금방 이해를 해서 금방 짤 수 있는데 초짜분들은 사실 잘 모르죠. 약간 조금의 차이를 몰라가지고 프로그램 오류를 많이 띄우죠.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 잘하셔야 돼요. 장비를 구매하실 때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장비를 많이 사용하느냐, 그 사용하는 장비를 선택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사람 채용하기 편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컨트롤러를 선택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얘기예요. 여기까지 해서 장비는 다 이제 기본적인 환경 설정에 대한 건 다 얘기 끝난 거예요. 정리하자면 장비를 구입하실 때는 첫 공구대, 그 다음에 컨트롤러, 그 다음에 뭐 시막대라든지, 그 다음에 크기, 가로, 그다음 직경 방향과 길이 방향의 크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지 장비 구매하실 때 특별히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꼭 모르셔도 되는데요. 이제 12페이지 보시게 되면 보조기구, 자동 배치 장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얘기할 큐센터라는 게 있어요. 큐센터라는 게 자동으로 공구기 보내주는 그런 장치예요. 그런 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겠고, 요즘 큐센터 기본으로 설치하고 아마 하실 거예요. 이게 있어야 세팅이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치컨베어 이거 꼭 설치하세요. 제가 이거 설치 안 하는 회사가 이런 적 있거든요. 짜증나 죽겠어요. 칩 치우는 거 이게. 깎는 게 이게 아니고 칩을 치우는 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시선반을 작업하시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무조건 비싸다. 내가 1,400만 들을 텐데, 200만, 400만 그 정도 들을 텐데, 무조건 치컨베어 다셔요. 안 그러면은 내가 일하러 건지 청소하러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꼭 챙기시고. 거기까지 해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경력자분들하고 이제 팀을 맺어가지고 이제 경력자랑 같이 근무를 하면서 배우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력자분들이 저처럼 이런 아주 사소한 거부터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을 키우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냐? 회사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아는 게 많이 그 기능을 보유하는 게 뭐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월급과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월급 인상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 뭐 별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그걸 아는 거와 모르는 거에 있어서 내 월급이 10만원, 20만원씩 차이가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는 밑에 직원들한테 기술은 전수하되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알려줘요. 중요한 건 알려주고, 또 세세한 건 안 알려주고, 알아서 하자. 네가 알아서 배워라는 식의 떠넘기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실제 진짜 뭐 큰 거 많이 있어서는 안 알려줍니다. 큰 거라는 건 뭐냐? 기계가 박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왜냐면 기계 박살내버리면은 본인만, 기계를 박살낸 사람은 피해보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도 피해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사소한 거 안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동거에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어깨너머로 배우는 경우가 많죠. 어깨너머로 배우는 건 어떤 거냐면 쳐다보게끔 하는 거예요. 야, 왜 좀 쳐다봐. 하는 걸 보고 까라면 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 여러분들도 놓치기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가 이제 있냐면 우선 급하게 일을 하려고 해요. 초보자인데 그 경력자 따라가는 거, 경력자 하는 것만 쳐다보다 보니까 저렇게 해야지 저게 정석인가 보다. 빨리빨리 막 스피드하게 막 샥 지나가는 거. 그게 맞는 거로 착각하고 그걸 또 흉내를 내요. 흉내. 그렇게 흉내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기계 박살내는 거예요.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게 뭐냐? 첫 번째 프로그램 짜는 거. 프로그램 짜는 건 빨리빨리 하시면 안 돼요. 프로그램 짜는 거 빨리빨리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세팅할 때도 빨리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세팅도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하셔야 돼. 신중하게. 그리고 마지막 시제품 가공할 때, 시제품 또는 테스트 가공을 할 때, 테스트 가공할 때도 빨리빨리 하시면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안 좋아요. 처음에 세팅을 하고 나서 이제 맨 처음 깐 거든. 세팅하고 나서 맨 처음 깎는 그 부품을 시제품 가공이라고 해요. 그때는 관찰하면서 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관 검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시선반 쪽에 근무하시게 되면 버튼 작업을 많이 하시고, 버튼을 하는 거거든요. 뺄딱했다는 거잖아요. 버튼 작업이 대량 생산이에요. 대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이 끝난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검증이. 그래서 이때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좀 빨리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보거든요. 빨리빨리 하는 것부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 약간 착하게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의해 주시고. 이 빨리빨리 하는 것도 노하우가 있어서 빨리빨리 하는 거지. 다양한 경험과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치고 나가는 거지. 여러분들 투자들은 그렇게 흉내나가면 뭐하도 돼. 망가진 거예요. 그런 거를 잘 주의해 주시고. 그러면 프로그램 작성부터 갑시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프로그램 작성을 배워야 되니까. 자, 프로그램 작성할 때 우리 경력자분들은요, 도면 보자마자 프로그램 나와요. 여기 경력자분들은 막 도면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쭉 훑어보더니요, 여기 막 오른쪽에서 막 워드를 찾으면서 막 프로그램 짜는가, 아니면 캥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많이식으로 뽑던가 막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똑같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했냐? 우선 순서가 있어요. 프로그램 짜는 순서.
NC 프로그램 작성 순서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우선 도면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죠. 도면 분석. 그럼 도면 해독이라는 표현 쓰고요. 아니면 뭐 직원들끼리 하는 얘기는 도면을 잘 봐야 된다. 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 도면 분석하려면 여기 설계가 나오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쪽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 CN 선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와닿지 않겠죠. 그럼 도면 분석이라는 건 뭐냐? 자, 우선 제일 쉬운 거부터 갑시다. 일단 교재. 교재를 보셔야 되는데 교재가 참 마음에 들어. 82페이지 보실래요? 82페이지. 3번에 단일형 고정 사이클에 의한 나사가 혹시 90%를 작성한다는 게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거기 밑에 도면 하나 있죠? 자, 도면을 이제 분석하셔야 돼요. 그 도면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형상과 치수로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같은 선이라고 해서 형상이 아니에요. 어떤 건 형상이고 어떤 건 치수란 말이죠.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형상이라고 해서 형상이 아니에요. 어떤 건 형상이고 어떤 건 치수란 말이죠.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게 1차 도면 분석 첫 번째. 이 도면을 여러분들이 글씨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진짜 글씨 쓰면 뭐 굳이 분석 안 해도 다 한단 말이죠. 내가 뭘 바꿀 건지. 근데 여러분들은 공정상 마지막 단계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도면을 설계를 기획을 하고 도면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넘어간단 말이죠. 생산자한테 도면이 오는 건데 전송이 되는 건데 내가 도면을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설계하신 분이 어떤 의도로 그린지를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무턱대고 파악할 수 없어요. 왜냐면 설계자가 도면을 그지같이 그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면 그 해석을 하고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분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하나 물이 하나 있거든요. 물. 설계자들이 이 물을 지켜주셔야 돼요. 설계자가 이 물을 안 지켜주면 여러분들이 가서 도면 지금 던지셔야 돼요. 도면 이따위 그리지 말라고. 나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어떤 의미냐면 이 그 형상과 치수를 구분하는 식으로 쓰는 방식은 선의 굵기예요. 선의 굵기를 무조건 다르게 하셔야 돼요. 이거 안 지켜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외형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상에 해당되는 거. 형상에 되는 건 선이 굵어요. 굵보다 진해요. 거기 도면 보시면 운동이 진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진하게 표시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다 외형선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치수, 즉 거리값을 표기하기 위해서 선들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 선들은 은근히 선이 얇아요. 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1차적으로 구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형상인지 아니면 형상을 표현하기 위한, 이 형상을 도와주기 위한 치수 개념인지 그걸 구분하셔야 되고. 근데 향후에 나가는 도면들은 그렇게 구분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이 책은 보면 각각 전자 없는 게 있어. 그래서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선 치수와 형상을 구분해서 도면 분석을 일단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제품 형상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직경값과 거리값을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직경값은 이쪽에 붙어 있을 거고 몇 파이 붙어 있을 거고요. 그다음 길이값은 얼마로 있다라고 이제 붙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92페이지는 샘플 보시면 다시 이제 70페이지 넘어가보세요. 왜냐면 92페이지가 아직 별 단계 아니에요. 92페이지가 아니고 아까 몇 페이지였죠? 80. 자, 82페이지는 우리가 별 단계 아니고 70페이지 넘어가시면 70페이지 3번 예제 보시려면 거기에 3단짜리 축이 있죠. 이제 걔를 보고 이제 도면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보시면 선의 굵기가 차이가 안 나죠. 선의 굵기가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치수하고 그다음에 외형선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 도면 그리시면 안 된다고. 이거는 룰을 깬 거지. 이럴 때는 과감하게 설계실과 같이 도면을 집어 던져라. 네가 갖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겠고, 그럼 거기 보시면 우선 1차. 직경값 먼저 파악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파이 1차. 단 파이가 몇 파이냐면 30파이 써있죠, 여기. 그래서 1차 30파이. 그다음 2차는 40파이. 그 다음에 3차는 몇 파이예요? 50파이. 그렇게 해서 1차 도면 써주셔야겠고, 30파이 길이값은 30. 그 다음에 40파이 거리값은 20이죠. 40파이 거리값은 20이죠. 근데 여기 시작점부터 따져가지고 50이 나온 거죠? 실제 단차가 20이죠. 근데 50은 안 나와 있죠? 거기 20을 잡으세요. 토탈 얼마 되는 거예요? 토탈 70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도면 분석을 완료해주시고 1차 하는 방식이에요. 프로젝트. 이렇게 우선 작업을 해주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점을 지정 또는 찾기 해주셔야 돼요. 원점을 지정 또는 찾기. 자, 원점이라는 건요, 다른 말로, 이 원점은 다른 말로 뭐냐? X형, Z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점을 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또 뭐라고 하면 시작점이라고 하죠. 그 원점은 시작점. 숫자로 풀이하면 X형, Z형 된다는 거죠. 그 위치를 찾아라. 또는 지정을 해라. 그렇게 표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점을요, 우리가 아는 한글로 이렇게 표시해놓고 여기다가 한글로 원점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문자를 최대한 생략하는 방식으로 그리거든요. 문자는 거의 안 집어넣고 대부분 치수도 기호로 표기하거든요. 그러면 도면상의 원점은 어떤 기호냐? 거기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그라미에 십자선을 그리고 거기에 색깔이 입혀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그게 원점 기호예요. 원점 기호. 원점 기호를 이제 찾으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원점 기호가 확인이 됐으면 거기를 여러분들은 X형, Z형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X형, Z형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점을 찾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선의 끝점을 찾으시면 돼요. 선의 끝점을 다 찾으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선의 끝점을 찾을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현재 머신 센터를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선의 끝점을 찾을 건데 이 지금 보시게 되면 직선에는 이런 직선에 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 게 뭐냐면 원래 이 직선은요 알다시피 수만 개의 점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점이 붙어 있어가지고 선으로 이제 표시되는 건데 그래서 이 점 찾을 때 정답은 무수히 많다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점들 다 필요 없잖아요. 사실 여러 개 점들은 우리 무슨 점만 필요하냐? 끝점만 필요해. 끝점 또는 중간점만 필요한데 여기 끝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 직선에는 양쪽 끝점이 있을까 이렇게. 그 끝점을 다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끝점들. 이렇게 해서 점을 다 찾아냅니다. 그러면은 점 개수가 총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12개네요. 12개의 점을 우선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찾는 이 방식은 머신 센터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머신 센터. 우리는 이렇게까지 점을 찾을 필요는 없고 우리는 회전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만 찾아주시면 돼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반만 점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 반쪽은 자동 깎여요. 이 회전이기 때문에 재료가. 그럼 점이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6개죠. 원점 포함하면 여기까지 포함하면 이쪽에 7개가 되겠죠.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점의 개수를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나중에 다 깎고 나서 분량이냐 아니냐를 찾아내는데
까기 전에, 절삭하기 전에 점 개수가 따로 분량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가에 점 개수를 파악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7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6개가 나왔어. 8개가 나왔어. 그러면 7개 외에 남은 건 분량이야. 이거 깎을 필요가 없는 거야. 다 분량이 분량.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어떤 누가 프로를 찾아도 점 개수는 7개가 나오죠. 그게 안 나왔다면 분량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선제적으로 분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점의 개수를 찾는 방식. 그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좌표값을 입력하셔야 돼요, 좌표값. 점에, 좌표값을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절대좌표와 상대좌표라는 게 더 추가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좌표라는 거는 원점이 고정인 상태에서 좌표값을 버는 방식. 초보자들이 주로 쓰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나요. 초보자에게는. 원점이 고정인 상태에서 좌표값을 버는 방식. 그 다음 상대편은 반대예요. 원점 이동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냐? 그, 종점, 마지막 위치로 이동해요. 그리고 좌표값을 버는 방식. 그리고 좌표값을 버는 방식. 자,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우선 절대좌표부터 설명드리자면, 자, 이렇게 생긴 형상을 내가 프로그램을 짤 건데, 이렇게 생긴 형상을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그리고 치수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명 보게 되면 여기 20, 3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절대좌표로 치수를 뽑게 되면요, 여기 원점이죠. 여기 원점이라고 있어요. 원점을 크게 두고,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 좌표값을 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해서 우선 여기까지 구해줍니다. 여기 30 되겠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뽑아줘야 돼, 치수를. 30 더하기 20, 5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까지는 다 더해서 70. 자, 이런 식으로 원점이 고정인 상태에서 치수를 뽑는 방식, 이거를 절대좌표라고 해요. 그래서 C3반 또는 CNC 밀링 프로그램은 이 절대좌표 이 방식을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좌표라는 거는 이제 공구의 마지막 위치가 원점으로 바뀌면서 잠깐 보는 방식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처음 이동하실 때는 여기가 원점 위치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온 거죠. 30만큼 맞은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시작이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종점 위치 또는 마지막 위치가 하는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 위치가 되는 거고, 여기서 뭘로 바뀌냐? 원점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여기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이동하는 거죠? 얼만큼? 이만큼. 각기 얼마 되는 거예요? 20 되는 거죠. 20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종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위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원점으로 바뀌는 거죠. 원점이 이동을 해서 여기서 다시 움직일 때는 20만큼 움직입니다. 즉, 공구가 시작점에서 이제 마지막 위치, 즉 끝점으로 왔을 때 여기가 원점으로 바뀌고, 여기서 다시 처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하는 거, 이런 거를 상대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좌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또 짜시는 분들한테는 편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써요. 절대와 상대 중에, 절대는 초보자들이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상대는 경력자분들이 많이 쓰는데, 근데 C3반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이 방식을 많이 써요. 어떤 방식을 많이 쓰냐면, X축 있죠. X축의 직경이 이상된 직경. 이 직경은 절대표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Z, 길이 방향은 상대좌표를 많이 씁니다. 이런 걸 이제 혼합진행이 나오거든요. 섞어서 쓰는 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절대와 상대를 선택해 쓰는 방식 중에 X축 방향은 절대, 그 다음에 Z축 방향은 상대를 많이 씁니다. 혼합진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뭐냐면, 마지막이 프로그램 작성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NC 그 언어가 들어간 건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뭐 직원봉이라든지 램코드 그런 것들이 추가되는 거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도면 분석을 자세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생김새부터 파악을 하죠. 생김새는 지금 보면 이렇게 단차가 하나 있는데 중간에 테이프 형상이 있어요. 수평, 수직, 수평, 테이퍼 형상. 이렇게 생긴 형상이죠. 이렇게 라인이 표현되어 있는 거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제 확인해야겠죠? 치수 같은 경우에는 우선 40파이, 그 다음에 60파이가 되겠네요. 그 다음 길이는 25에 20, 그 다음 전체 길이는 70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도면 분석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할 점은, 우리가 아까 배운 거는 이런 내용 안 배웠어요. 처음 배운 건데, 여기 주의할 점은 조. 아까 제가 조 얘기했지, 조. 조가 재료를 물릴 때 쓰는 그런 부품인데, 조가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물려져 있어요. 이렇게 물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도 물려져 있죠. 이 조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프로그램 때 공구를 이제 이동시키는 이제 방식을 이제 하려는 건데, 공구를 이동할 때 현재 보이는 조 있죠. 얘를 건들면 안 돼요. 이걸 건드시면 안 되면 물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짜되 어디까지 짤 것이냐, 그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얘는 최대한 짜게 되면 여기 요 수평 라인의 중간까지만 들어가시면 되겠죠, 사실. 맞죠? 여기까지 들어가서 프로 짜시면 되겠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를 위치 잡고 프로그램 짜시면 되는데,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 C3반에서는요, 이 끝나는 지점을 잡을 때, 끝나는 위치를 정할 때, 이렇게 수평 라인의 중간 위치를 안 잡아요. 끝나는 위치를, 이런 위치. 왜냐면, 이런 위치에 끝내버리고, 얘를 방향을 틀어가지고, 방향을 180도 돌려서 깎을 때, 여기 끝나는 위치 있잖아요? 이 위치를 정확하게 못 깎아요. 정확하게 못 깎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편식이 잡혀요, 편식. 1차례 깎고 나서 2차를 깎게 되면 이렇게 깎여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정확하게, 이걸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중심. 정확하게, 이 라인에 정확하게 깎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깎아버리면 좀 불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인데 이렇게 똑같이 못 깎아요. 이때는 잔머리를 쓰셔야 되는데, 잔머리는 뭐냐? 무조건 경계 라인은 모서리를 잡고요, 모서리. 여기서 모서리는 어디냐면, 여기가 되겠죠. 이 모서리. 이렇게 끝나는 요 모서리 있죠. 여기를 경계를 잡고 작업하시면, 요게 조금 숨겨져요.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구를 이동시킬 때, 어디까지 이동시켜야 되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구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까지만 움직여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나머지는 이제 다르게 추가로 작업하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표현한 여기까지. 여기까지 점개수 찾으시면 돼요. 점개수가 몇 개냐? 우선 원점 하나,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모서리, 그 다음에 수평 라인 끝점, 그 다음에 대각선 끝점. 총 4개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럼 4개 찾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뭘 해야 돼요? 프로그램 또는 작곡가 그런 걸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자, 우선 처음 하는 거니까 수수대 하자. 작곡가 먼저 구해볼게요. 작곡가는 번호를 매겨가지고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위치, 그 다음에 2번 위치, 3번 위치, 그 다음에 4번 위치까지 해서 총 4개의 점 위치를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작곡가를 집어넣습니다. 우선 원점. 자, 원점은 제가 답을 알려드렸어요. 자, 원점이라는 거는 숫자로 표현할 때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원점은 숫자로 표현할 때 X형, Z형이라고 했어요. X형, Y형이 아니고 X형, Z형입니다. 우리는 이제 C의 선반을 배우기 때문에 작곡값을 X형, Z형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점을 우리 절대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안 상대적으로 지금은 절대적으로 해서 여기 위치에서 여기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죠? 올라가죠? 몇 파이에 지금? 40파이죠. 40파이에 진짜 움직이는 거리 얼마예요? 20. X는 20점, Z는 움직여요. X 움직이는 Z는 안 움직이죠. Z는 안 움직입니다. X만 움직이는 거지 지금. X는 20점, Z는 0점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요거 제가 아까 설명을 이거 좀 놓친 것 같은데 그 좌표계 있잖아요. 좌표계. 자, 우리 시행선반 같은 경우에 좌표계 설정할 때 두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두 방향으로 가요. 이 두 개의 축이 만나는 교차점 있죠? 두 방향으로 가요. 이 두 개의 축이 만나는 교차점 있죠? 요게 원점이에요. 원점. 요게 이제 0, 방향 말하는 거고 원점 위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따라서 위아래 있죠? 위아래 방향이 X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있죠? 좌우 방향. 좌우 방향은 Z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X, 위로 올라갈 거냐, 밑으로 내려갈 거냐. 구분을 시켜주는 거, 구분시켜주는 거는 부호로서 구분시키죠. 부호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위로 올라갈 때는 플러스 값을 쓰고요. 밑으로 내려갈 때 마이너스 값을 씁니다.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Z, 왼쪽으로 갈 때 마이너스 값을 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때 플러스 값을 써요. 이 방식이 적용되는 걸 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위로 X 플러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 때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좌로 갈 때는 Z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우로 갈 때는 Z 플러스가 됩니다. 그거 잊어먹지 마시고. 그거를 잊어먹어버리면 또 위치 찾기가 더 어렵죠. 그리고 지금은 움직이는 거리만 따지셔야죠. 지금은 보시면은 원통형이 있으면 원통의 가운데가 원점이잖아요. 가운데 원점이시고, 그 다음에 치수를 풀게 하는 거는 직경으로 표시했잖아요. 직경. 직경이라는 거는 위쪽과 아래쪽 다 포함해서 40이라는 값이 나온 거죠. 40. 그러면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실제 간거리가 얼마예요? 여기 반만큼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20이 된 거고. 근데 바로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상하다. 나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얘기 안 했는데 나 40으로 간 거 같은데 질문하신 분이 있거든요. 자, 그거는 좀 이따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X는 20만큼 올라가고 지금 그 다음 Z값을 안 움직였잖아요. Z값을 안 움직였다는 건 현재 Z형 위치에 있다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변함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이 여기 3번이잖아요. 지금 번호 맞는 거지 지금? 여기가 1번이 여기 2번이잖아요. 여기 3번이 여기죠? 자, 3번이면 X가 변해 안 변해요? 요 X가 현재 움직여 안 움직여?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내려가요? 안 움직이죠. 그럼 X는 2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절대지형이라고 했습니다. 상대지형에 팔지 마시고. 그 다음 Z값은 이동형이죠? 얼마큼 이동하셔요? 25인데 방향이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으로 가네요. 이제 이 대각선이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 그렇다고 헷갈릴 것도 없고, 어차피 수직선과 수평선이 가능할 때는요 하나의 축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수직선으로 올라갈 때는 X축값만 변했고, 그 다음에 수평선 방향으로 갈 때는 Z축값만 변했어요. 그러면 이게 대각선으로 간다는 건 동시에 움직이다가 X축과 Z축이 그죠? 그러므로 X는 얼마나 커져요? X는 60의 반이니까 30. Z는 마이너스 얼마큼 더 가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45mm만큼 가주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작곡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70페이지에 있는 도면을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우선 도면 분석 들어갑니다.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김새는 지금 수평, 대각선, 수평, 대각선, 그 다음에 수직, 그 다음에 원점 여기 보이시죠? 얘는 지금 참고로 반만 그려져 있죠? 반만 그려져 있어요. 여기가 원점, 반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치수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쪽 부분은 여기는 치수가 안 나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치수가 나와 있어요. 그 치수 각자 보시고요. 얼마인지. 그다음 직계권 나와 있죠? 여기 직계권 나와 있고, 그다음 여기 직계권 나와 있고, 그다음 여기 직계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게 뭐냐? 여기서 빠진 건 조 고정 위치가 빠졌죠. 조 고정 위치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조 고정 위치는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조 고정 위치입니다. 현재 생략된 부분. 그럼 여기가 조 고정 위치가 되면 여러분들이 작곡 갖고 할 때 저 위치 거기에 끝나는 지점을 정해주셔야 되는데 그 정해준 위치가 어디가 되겠냐면 이제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끝나는 지점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시면 안 돼요. 그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몇 개 나와요? 그럼 여기까지 점 개수 원점 포함시켜서 진행하시면 돼요. 5개 나오시죠? 그래서 5개는 여기 하나 1차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여기 5번 되는 거죠? 자, 여기 숫자를 집어넣으시고 지금 하던 방식으로 한번 집어넣고 이렇게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1번은 X형 Z형 기준조건. 얘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 2번은 20의 반이니까 X 10의 Z 0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이니까 X 20의 Z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X 20의 Z 마이너스 45가 되겠죠. 그 다음 5번 대각선이죠. X는 30의 Z 마이너스 55가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작곡값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려면요 여러분들이 요걸 좀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뭘 알고 계셔야 되냐? 가공 순서 있죠? 여기 선반 가공 순서인데 선반 가공 순서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내용을 모르시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프로그램이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의 선반이 아닌 범용 선반 개념을 작업할 건데, 이 범용 선반은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삶을 살아오면서 범용 선반 같은 이런 비슷한 장비를 많이 보셨고 그다음에 아마 연습을 해보셨을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한번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이거를 많이 봤냐면 여러분들 그 TV에 보시게 되면 가을에 꽃감 만드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꽃감 만들 때 그 감을 꽃책에 꽂아가지고 회전시킨단 말이에요. 회전시키고 얘를 칼 갖다가 살짝 돌려주면 껍질이 샥 벗겨져요. 뭐 그런 것도 다 선반에 올리거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사과 배 깎을 때 배 같은 거 이제 뭐 껍질 같은 거 길게 한다고 해가지고 배를 돌돌 이렇게 또 사과 돌돌 돌려가지고 껍질 까잖아요. 그것도 선반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다만 우리는 세트안에 깎는 것 뿐이지.
그러면 이 선반 가공 순서의 첫 번째는 뭐냐? 우선 재료 설치와 공구 설치를 하셔야 돼요. 재료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과 같은 그런 개념이고, 그다음 공구는 칼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재료 설치와 공구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회전시켜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회전. 우리는 뭘 회전시키냐? 재료를 회전시키죠. 이게 선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공구를 이동시키셔야 돼요. 이때는 칼이 해당되겠죠. 칼은 말을 뺄게 이제. 칼이 아니고 황색 바이트란 말 써요. 바이트란 말 써요. 공구라고 표현을 써요. 가공수는 이래요. 재료 설치와 공구 설치, 재료 회전, 공구 이동.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선반 부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서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면 돼요. 프로그램 짜는 방식. 훨씬 그 프로그램 작성하기가 또 수월하죠. 그리고 그 과정을 이해하기 편하겠죠. 그 진행 과정을. 자, 그러면 우선 프로그램은요, 번호가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 번호. 프로그램 번호는 알파벳 5에 숫자 4자리를 기입합니다. 요게 프로그램 번호고요. 참고로 CNC 선반은 프로그램 번호를 1번서부터 9999번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저희는 1번을 쓰시면 되겠죠. 처음에 시작한 거니까. 그리고 이 프로그램 외에 설명문을 집어넣으세요. 설명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설명문은 한글 안 돼요. 한글 불가. 주로 영문, 영어 또는 숫자로만 구성이 돼야 돼요. 나 기호. 이 정도까지만. 또는 숫자로만 구성이 돼야 돼요. 나 기호. 이 정도까지만. 그래서 설명문을 집어넣을 때 이제 여기서 뭐를 해주냐? 양가로 주시면 양가로 열고, 가로 쳐주시면 양가로. 이게 설명문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영어, 숫자, 기호를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어떻게 넣냐면 날짜를 많이 줍니다. 날짜는 2020년,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호 넣으시고, 그 다음에 12월 05,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 없으면 이니셜. 여러분들 영문이든, 전 영문이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안에 있는 게 이제, 주석이라는 건 이제 설명문에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마지막에 이제 EOB라는 도어를 주십니다. 기호를, EOB. EOB는 이게 이제, 뭔 뜻이냐면, 블록의 끝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해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 한글에서 마침표 있죠? 한글에서는 점, 요게 끝나는 뜻이 아니에요. 마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다 하고서, 이 점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문장이 끝나는 개념인데, 마찬가지로, CNC 사본 프로그램도 EOB를 찍음으로써 문장을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알파벳 5의 숫자 4자리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워드라고 해요. 워드. 워드는 우리말로 단어죠? 단어라는 뜻이에요. 쉽게 단어. 여기까지 단어고, 단어를 조합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EOB를 붙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블럭이라고 해요. 블럭. 그래서 NC 프로그램은 블럭 싸움이에요. 블럭을 어떻게 잘 쌓아 올리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블럭을 개떡처럼 쌓으면 분량이 나는 거죠. 그래서 블럭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공구를 또는 재료를 설치를 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시선 받은 멋에 따라 갈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공구 또는 재료를 누가 설치를 해요? 인간이 이제 설치하잖아요. 아니면 작업자가. 여러분들이 설치한다는 뜻이 그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재료라든지 공구를 설치할 건데, 이 설치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CNC 선반이나 작업자한테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CNC 선반님, 재료 설치 들어가겠습니다. CNC 선반이 저 이제 공구 설치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보고를 하면서 설치는 안 하잖아요. 왜냐면 CNC 선반은 나보다 밑에 직원지 나보다 위에 상상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적으로 언어가 필요해야 돼요. 명령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CNC 선반한테 말할 필요 없잖아요. CNC 선반이 알아줄 수 있는 명령어죠. 언어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생략하면 생략. 이거 정리하자면 재료 및 공구 설치는 그 대시 명령어가 생략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이렇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굳이 명령을 짤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료 및 공구 설치를 끝내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 공구를 하나 불러와야 되는데, 자, 아까 제가 타입 공구대 하나 설명해 줬죠? 개인 타입 공구대나. 타입 공구대는 이런 동그란 원통에 공구가 이렇게 꽃처럼, 꽃잎처럼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타입 공구대인데, 여기다가 이 공구를 이제 꽂아볼게요. 여기다가 이 공구를 하나씩 꽂게 되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꽃처럼. 이게 되시죠? 뭔지?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하나씩. 몇 개까지 꽂을 수가 있냐면 12개까지 꽂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CNC 선반은 공구를 12개 꽂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12개 꽂았어요. 그럼 12개 다 꽂았으면은 이 12개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하나를. 12개 중에 12개를 다 쓸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12개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구를 불러와야 돼요. 이 공구 불러오는 건 누가 해야 되냐? 예를 들어 제가 심이 세가지고 이걸 잡아 뽑아가지고 돌려 띄우면 돼요. 내가 심이 세면 인간이. 근데 사실 그 정도 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게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CNC 선반 부탁을 해야 된다. 그럼 CNC 선반 부탁을 하려면 제가 CNC 선반 가가지고 얘 앞에 가서 CNC 선반은 난 1번 필요하다 바꿔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알아듣고 바꿔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그러면 이때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냐? T라는 어드레스가 들어가요. T는 2의 약자입니다. T, 나는 어드레스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구번호 집어넣어 1번. 그럼 1번을 불러오겠다는 겁니다. 자, 1번 불러와. 그리고 뒤에 00을 붙여요. 이건 형식이에요, 그냥. T0100 하면 공구 후출이에요. T0100 공구 후출. 끝부분에 2호를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T0100 하면 100으로 호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공구번호가, 공구번호가 1번인데 5번을 적혀있대요. 희한하다. 여기 번호가 있잖아요, 이렇게. 번호가 있으면 얘를 후출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바뀌죠? 3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인지 시켜가지고 1번 공구를 불러주는 거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깎을 수는 없어요. 절삭 불가예요. 절삭 불가. 왜 절삭 불가냐면, 이때는 교대가 필요하겠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공구를 후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깎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 못 갔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이 내용은 안 배웠는데, CNC 선반에 들어간 공구가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대 29페이지 보시면, 2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공구 선정하는 그 자료가 나와요.
공부가 몇 번까지 있냐면 15번까지 있는데. 아, 진짜 15번까지 있는 공부? 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거거든요. 공부에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공부 설치 누가 했다고 했어요? 공부 설치 아까. 공부 설치가 인간이에요? 신의 선반이에요? 작업자가 할게. 작업자가예요? 아니면 신의 선반이 했을 때? 작업자가잖아요, 그죠? 여기 됐어요? 그러면은, 현재 신의 선반이라는 이 친구는 자기 몸속에 1번이라는 그 타입 공부대 위치에 어떤 공부, 어떻게 생긴 공부 설치되어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요? 여러분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신의 선반 내 몸속에 1번에 예를 들어서 20페이지 보면 3번처럼 생긴 공부가 설치됐는지, 아니 2번처럼 생긴 공부가 설치됐는지, 아니면 12번처럼 생긴 공부가 설치됐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의 선반. 왜냐? 내가 설치를 했고 나는 그 외에 다른 정보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신의 선반. 당연히 신의 선반이 머뭇거리겠죠. 오씨, 내 몸속에 어떤 공부가 설치됐는지 모른다고 어떻게 알아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뭘 알려줘야 되냐? 3번처럼 생긴 공부를 설치했다. 그런 1번에 뭐 7번처럼 생긴 공부를 설치했다. 그런 걸 알려줘야 돼, 정보를. 그런 작업이 좀 남았죠. 그런 거를 또 진행을 해주셔야 돼. 그걸 어떻게 하냐? 머리까지 안 그냥 머리까지 여러분들 시작하니까.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T01, 00에서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01이라는 거는 이건 공부 번호를 뜻한 거예요. 공부 번호. 또 뒤에 있는 00은 이걸 넣을 때 이건 보존 번호예요. 보존 번호라는 거는 공부의 생김새를 말하는 거예요. 번호를 활용해서 이제 공부의 생김새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번호를 넣어주면 번호를 어떻게 넣어주냐? 통상적으로 딱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넣어주냐? 통상적으로 딱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공구 번호와 같은 번호를 집어넣어줘요. T01, 01 넣어줘요. 그러면은 1번 공구를 불러오고 그 1번 공구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이제 옆에 번호를 붙여서 알려주는 거죠. T010, T010. 공구 부출리 보존번호 부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신의 선반이 이거 알아듣나? 생김새를? 이해할 수 있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떤 식으로 이제 생김새를 알려주는 거냐면,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자, 이 01이라는 건 보존 번호예요. 자, 보존 번호는 어디 있냐면 컨트롤러에 가시게 되면, 컨트롤러의 옵셋 항목에, 자, 컨트롤러의 옵셋 항목에 또 옵셋을 가시게 되면, 여기 형상이라는, 역시 GOM에 써 있는 항목이 이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지금 말이죠. GOM이. 형상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보존 번호가 있어요. G001, G002, G002. 이게 보존 번호예요. 이 보존 번호의 이 항목에 보시면 X, Z, R, T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공구의 생김새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 공구의 생김새 기능은 어떻게 알려주냐면, 여기 보시면, 뭐 특별하게 뭐 이 전체 생김새를 신선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3D 개념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딱 점으로 알려주죠. 어떤 점을 알려주냐? 요 공구에 인서트 TV라는 이 형상이 있는데, 인서트 TV 시절 대부분 깎는 그런 재질의 TV예요. 재질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여기 모서 있죠? 모서. 여기 하나 점으로 보시면 되죠. 이 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터렛 공구대. 여기 보시면 터렛 공구대가 이렇게 있죠? 터렛 공구대 이렇게.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터렛 공구대의 중심점 있죠? 요게 거리값으로 알려줘요. 이 터렛 공구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튀어나온 거리값. 튀어나온 거리값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X축 방향의 튀어나온 거리값. 그 다음 Z축 방향의 튀어나온 거리값. 이 점에 대한 거리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X축 튀어나온 거리값 얼마? Z축 튀어나온 거리값 얼마? 여기 R이라는 거는 요 팁에 R이 있거든요, 여기. 공구 이상 변경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라운드 형상 보이시죠? 이 라운드 값을 말하는 거 R이라는 거. 이거 T라는 거 있죠? 이 T는 뭐냐면 64페이지 보세요. 64페이지. 자, 거기 T라는 번호가 들어가는데 이 T라는 번호는 공구 방향을 뜻해요. 그러면 64페이지에 그림 2-13 가상 인설 방향 번호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3번을 찾으세요, 3번. 자, 3번 방향이 현재 이 방향이죠? 화면에 보이는 이 방향. 이해되셨어요? 그 3번을 넣어준 거기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구의 생김새를 대략적으로 알려줘요. 신의 선반. 그러면 신의 선반은 아하, 내 몸속에 설치된 공구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 뒤에 생긴 건 몰라요. 뒤에 생긴 다만 시작점 위치. 아, 나의 몸속에 설치된 공구의 시작점 위치 여기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재료로 진입을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 좀 되세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프로그램 짜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계신 분 중에. 간접적으로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뭐 누구한테 배우셨거나. 근데 T010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공구 호출로만 알고 있지 그게 자세한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T010이 하나의 문장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공구 호출하는 거는 이런 공구 호출해주는 거고, 뒤에 있는 이 번호는 보존 번호인데, 보존 번호를 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공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준다는 게 신의 선반한테. 그 이유는 왜냐? 공구 설치 내가 했으니까. 여러분 공구 설치했으니까 당연히 신의 선반 모를 거 아니에요. 왜 신의 선반에 제품을 안 깎는다? 신의 선반에 얘네가 부품을 안 깎는다는 이거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중간에 이렇게 하라 하고 안내만 해주고 실제로 가고 누구예요? 신의 선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신의 선반이 가고 할 건데 그 사람이 자기 몸속에 어떤 공구 설치인지 모른다. 그게 말이냐? 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게 사소하게 번호 하나 갖다가 여러분들 이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대부분 이거 되게 무시하고 진행하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참고하고 계시고. 여러분 시간 잘 가는 생각 드세요? 52페이지 G코드 옆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G코드 G96, 그 다음 G97, 그 다음 G50 총 3개의 코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개의 코드를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G96 같은 경우에는 주소 일정 지역, G97 같은 경우에는 아마 회전수 지정이라고 할 것 같은데, 봅시다. 주축 회전수, 주축 회전수 일정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단위를 잘 보세요. 단위도 중요하니까. 일단 G50은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거기 중에 주축 최고 회전수 있죠? 그거만 확인하시면 돼요. 주축 최고 회전수 설정할 수 있네. 그래서 G96 주소 일정 지역이고요. 단위가 미터 퍼미닛이죠? 미터 퍼미닛을 좀 체크하시고, 단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축 일정 지역 같은 경우는 RPM으로 잡혀있고요. 미터 퍼미닛 같은 경우에는 1분 동안 몇 미터 가는 뜻이고요. RPM 같은 경우에는 1분 동안 몇 바퀴 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걸 줄여서 단위죠? 단위 표현한 거고, 그다음 G50은 주축 최고 회전수 설정이라고 해가지고 뜻이 나와 있는 거고. 우선 우리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C50과 그다음 G96 두 가지 넣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C50은 주축 최고 회전수 지정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이제 기계 성능에 따라서 각 넣어주기 다른데, 신선반 같은 경우에는 최대 회전수가 뭐 6,000, 뭐 4,000, 3,000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한 3,500 정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돌릴 수 있는 게 3500rpm이라고 해도 3500rpm 다 돌리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정도 집어넣을 거냐? 2000 정도 집어넣고 S는 2000rpm 정도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G96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그 절차 속도값을 넣어주는 건데, 얘는 그 회전수 공식이 있어요. 회전수 공식. RPM을 구하는 공식인데, RPM은요, 우선 1000 곱하기 V라는 게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 3.14 곱하기 D라고 해가지고 재료 집계값이 들어가요. 근데 이 공식에 대해서 해수가 이제 구해주는 건데, 지금 G96이라는 거는 요 V값 있죠? 요거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V값 얼마 집어넣을 거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얼마 정도 집어넣을 거냐면, S는 150 정도 집어넣을 거예요. 150. 이 150이라는 건 전사 속도값인데, 이건 이제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글자 34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34페이지 보시게 되면, CNC 선반의 가공물 재질 따라 전사 속도가 써 있어요. 거기 보면 재질, 구분, 전사 깊이, 전사 속도, 인속도, 공구 재질 써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전사 속도 V값을 보시면 돼요. 재질과 가공 방법에 따라서 전사 속도가 달라지는데, 거기 탄소 가격이죠. 탄소 가격이 일반 셋덩어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 가공하는 거. 셋덩어리에 항상 보시면 전사 속도 값이 130에서 160 적혀 있어요. 거기 중간값 집어넣은 건데 지금. 그래서 S는 150 정도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150 들어간 거예요. 150. 그리고 나머지 D가 쓰는 거 있죠. 여기 D. 이 D는 어차피 S값이기 때문에 이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러면 우리 아까 연습했던 교재 그 70페이지를 다시 보시게 되면 7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X값이 20 하나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40 나올 거고, 그다음에 60 나와요. 60. 뭐 그 사이에 뭐 1부터 20까지 왔다 갔다 하겠지만 크게 20, 40, 60 잡읍시다. 해저수 나오는 값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1000 곱하기 150 하면 기본 15만 잡히네요. 그냥 무조건 15만이 나올 거고. 채널을 가입하시게 되면은요, 원본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원본 영상은 제 채널에 가셔가지고 여기 커뮤니티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본 영상은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요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